자, 오늘 곧바로 경제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캑캑대고 하는데, 그거는 3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사니까, 저거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러고 캑캑됩니다. 몰라요. 뭐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요,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여기는 줄잡아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원래 수요 공급 이론은 이제 1892년도에 그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걸 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 발전에 지대한 그 공헌을 했던 게 그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요, 가격이다 해서 영어로는요, price 해갖고 P 해줄게요. 이러면요, 가격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은요, 수량, 예,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판매량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quantity 해줄게요. 이걸요, 수량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수요다 해서 demand 해줍니다. demand.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거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제 그 롱 패딩 코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모지 코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이런 거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요, 판매자들의 판매 행태가 되는데, 이걸요, 공급이다 해서 이걸 서플라이 해줍니다. 서플라이.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만나는 점을요, 이퀄리티에서 이걸요, 균형점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물론 경제학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그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된 도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요, 맨 먼저, 수요는 뭐고, 수요 곡선 자체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은 또 뭐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얘를 오른쪽 보낼 건지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걸 균형이라고 하는데, 균형점이 아까 같이 수요가 움직이거나 공급이 움직이죠. 그럼 요것도 변해 나갑니다. 이걸 부수적으로 세 번째 알아보는 게 세 번째 테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탄력성. 자, 탄력성은요, 어떤 재화는요, 가격이 변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거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쌀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재화는요, 크게 변할 수 있네요. 이걸 쭉 알아보는 게 네 번째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순서에 따라서 교재, 우리 노트, 가능하면 노트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노트. 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2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의 수요라는 게 있죠? 요건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책을 읽게 되면 이해가 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책을 자꾸 읽어봤는데, 책 때문에 이해가 더 안 갑니다. 더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선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2장 정도 넘기면, 3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자, 29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위에 부동산의 공급이 있죠. 요게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 요거는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 자, 그 다음에, 2장 넘겨볼게요. 2장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보시니까 중간 정도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 있죠. 요걸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해서 우리 교재는요 9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99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 끝났고, 네 번째는요 35페이지에 보시니까 딱 중간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 있죠.
탄력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맨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요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39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죠. 요거는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그 다음에 이 부수적으로 42페이지 보시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요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노트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공부가 좀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보는 것보다는 그 전체 내용이 노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자,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어디냐면 자, 맨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자, 맨 먼저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와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자, 수요라는 것은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는 쪽. 자, 제가 이제 사는 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파는 쪽이면 불쌍해서 뭐 더 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려져 이것도. 순전 우리 입장에만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내가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오비 맥주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달에 몇 병이라고요?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죠? 굳이 이거를 의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요의 의의 혹은요 수요의 개념.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맥주가 있다면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50병 정도를요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이렇게. 자, 이 서비스, 이제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뭐 수량하긴 좀 곤란하네요. 뭐 욕구다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욕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요의 정의입니다. 요걸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맥주를 30병 사 먹겠다. 이런 표현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병인지 1년에 30병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줘야 되죠. 내가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하루에 5병 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딱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요 f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요 같은 거는요 이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입니까? 아니죠. 구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요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어렵진 않은 건데. 자,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을 가정하냐면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고 어떤 인간이라고요? 경제적 인간.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라이 아시나요? 어떤 또라이는 막 비싸니까 막 더 사는 또라이도 있죠. 근데 그런 또라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해야 하네요?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좀 돈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더 주지 않죠. 이런 걸 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자, 어떤 지나간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사과를 갖다 팔고 있길래 리아카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저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저 10,000원에, 지금 10,000원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10,000원에 7개. 자,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냐면, 가능하면요, 요거를 돈을 조금 주면서 사과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저씨 입장에서는요, 돈도 좀 많이 받으면서 사과는 덜 주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입장에서 지나가다 사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7,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7,000원 딱 주면서 7,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7,000원에 몇 개 달라고요? 10개.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갈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하면서 가겠죠? 그러면 굳이 아저씨는 그 가는 모습을 뒷모습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줌마 불렀다가는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아, 누나 잠깐 와봐. 이렇게 언제 봤다고 이제 잠깐 와보세요 하면서, 에이, 왜 그래? 내가 사과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면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줌마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누구하고는 상관없이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아줌마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거 있죠? 기호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의도된 수량이지, 나중에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도 농산물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의 뭐라고요?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의 소비 행태를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아줌마는 요즘에 돈도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우디 승철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살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수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살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있죠. 이때가 실질적으로 소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유량 개념에 대해서, 자,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변해 나가는 수치들을 얘기합니다. 뭐 통화량이라든가 국민 소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경제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이 플로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스탁 해줍니다. 스탁. 자, 원래 이제 스탁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주식, 뭐 이런 옵션,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23페이지 중간에 어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모아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급여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우리 남편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아니면요, 연봉이 1,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요, 자, 이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321명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 딱 명시한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자 현재로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421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요,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 딱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간혹가다 잊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5년에 한 4번 정도 꼴로 별표가 4개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기 밑에 박스를 보시니까, 자, 유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한 달에 5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소비량, 아니면요, 1년 동안의 투자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급여도요, 연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임대료도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은요, 자, 보통 1년 동안에, 보통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가치 있죠? 요걸요, 국내 총생산에 있습니다. 크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걸요,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창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서 새로 지어서 공급한 아파트가 4만 채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걸요,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거 전부 다 유량 변수로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량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하면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은 재산은요, 재산 상태를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요, 갚을 돈이죠. 이걸요,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들은요, 이렇게 이제 항상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 일정한 그 재산 상태가 있는 회사들은요, 전부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들한테 감사도 맡고서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 공시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있죠. 이걸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회사의 재산 상태이죠. 이걸 나타내는 표를요, 옛날에는 그 대차대조표 했는데 지금은요, 재무상태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파이낸셜 포지션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반 딱 잘라서 이쪽을 차변해 줍니다. 이쪽을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하면서 보통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다가는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쫙 적습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고, 상품 얼마치 갖고 있고,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고, 영업권 얼마짜리 갖고 있고, 이렇게 다 적은 거를요, 싸잡아서 합쳐서요, 자산이다 해줍니다. 뭔 산이라고요? 자산.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 반을 또 뚝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 있죠? 빚을 딱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빚이라든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이런 빚이라든가 외상값 안 준 거라든가 아니면 종업원 월급 안 준 거 있죠?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 부채라는 겁니다. 부채.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요걸요, 자본이다 해줍니다. 자본.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물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빚도요, 어제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 내일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됩니다. 12월 31일자에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요걸요, 자본이다 해줍니다. 자본. 그래서 요거를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순금이라고 하죠. 이거 똑같이 재산 총액에서 불순물인 빚을 뺀 걸 뭐라고요? 순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5억짜리 갖고 있는데 빚이 4억입니다. 그럼 실제 내 건 얼마예요?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이렇게 표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정 시점 딱 명시해 줘야 돼요. 특정, 언제를 명시하라고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량이라는 것은 자,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하고, 자, 은행은 예금을 받죠. 예금 받아 전부 다, 무조건 다 대출해주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와서 돈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대출해주면 안 되고 일부는 좀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지불 준비금 해줍니다. 지불 준비금. 자, 그래서 요거는 은행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한국은행이 예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하고 지불 준비금 있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이걸요 통화량 해주는데, 이 통화량도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외환, 거기 국부라는 게 뭐냐면 그 국가의 재산 가치의 총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가 3천조다 할 때는요, 오늘 현재 3천조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102억이다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니까 오늘 현재 얼마다, 아니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재고량 하면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에 뭐라고요? 존재량.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뭐 10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10만 채.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요 이렇게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유효 수요가 있고 이제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수요.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얘는 뭐라고요? 구매력을 아직 못 갖춘 수요를요 잠재 수요 해줍니다. 요거는 실질적 수요, 이걸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요 아까 아줌마 있죠? 아줌마 입장에서는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간 아우디를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잠재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아줌마는 아우디 승차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얼마든지 뭘 바뀔 수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거기 어떤 아저씨가 좀 실직 상태인데 맨날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갔다가 공원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근데 저녁 때 들어오다가 아내를 만난 거죠. 집에서 올라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지나간 헬리콥터 딱 보더니 저거 사줘잉 하고 골 졸라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무슨 수요라고요? 잠재수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얼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 무지장 많이 해준답니다. 그럼 대출 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는요, 이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는데, 자, 본원적 수요는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요, 이거를 본원적 수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는요,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걸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얘들 때문에 얘가 파생됐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게 파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자, 기업이 생산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잖아요. 건설업자가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지은데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나라 뚝딱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그 주택에 대한 기업이 만든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도 어떻게 하고요?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파생됐다 해서 이걸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생적 수요는 나중에 지대론 할 때 잠깐 생산 요소 시장을 잠깐 그때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뭐라고요? 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주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이제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원칙적으로는 자, 수요와 공급은 유량 변수로 설명합니다. 뭘로 설명해요? 유량.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시장론 할 때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있죠.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택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나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량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 있죠. 이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다 유량으로 설명하는데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때로는요. 저량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답을 하고요. 유량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요걸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서술형 지문에 1번 볼게요. 1번. 자, 거기 찾으셨나요? 거기 그 24페이지 맨 위쪽에 자, 서술형 지문.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있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 이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유량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 맞는 거고 다 맞는 겁니다. 5번에 볼게요. 건물의 임대료, 근로자 임금, 신규주택 공급량, 순영업소득 이런 것들은요 유량 변수에 해당됩니다. 임대료 할 때는 1년간의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근로자 임금도 월급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도요, 작년 1년 동안의 공급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도 1년간의 소득인지 6개월간의 소득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답을 하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7번 볼게요. 본원적 수요란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 파생적 수요라는 것은요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어디 갔어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거는 뭐 여러 번 했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이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막 짓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딱 1억을 딱 갖고 있는데 대출 좀 끼고서 여기 대림 아파트가 딱 마음에 들어서 대림 이 편한 세상 요거 딱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요거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딱. 자, 대출 좀 끼고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X제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대림 아파트 해주면요 좀 지저분하니까 이걸요 X제 해줄게요. 그러면 자,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량인데 여기서는요 소비량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양이라고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그냥 소비량 하면요 실제 소비한 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X제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누구 입장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따져보는 겁니다. 판매자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맨 먼저 P가 아까 뭐냐면 가격입니다. X는요 대림아파트. 그러나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싸면요 평소 늘려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요?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자, 그 대리 달고 있었습니다. 대리. 그래서 여기다 한 20평짜리 딱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100만 원씩 더 준답니다. 앞으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격은 가격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컨대 이 사람이 원래 요거 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이 근처에다가 삼성아파트도 딱 짓고 있는답니다. 삼성아파트.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있죠. 그래서 내부도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현수막 걸려 있길래 전화했더니 뭐 거의 비슷한데 얘는 굉장히 싸게 판답니다. 싸게 분양한대요.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걸요 Y제라고 할게요. 삼성 아파트를요
Y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제와의 가격,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선호도, 자, 원래는 대림이 별로 이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하고, 예, 코로나 여기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다른 거 안 사고 더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금리. 자, 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원래 저기다 20평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자율이 굉장히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빌려도 이자 부담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금. 자, 저기다가 부동산을 대림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는요 취득세를 반을 절감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부담이 없으니까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낫겠죠? 요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은 올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심리적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펑크션해집니다. 함수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수요 곡선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요놈과 요놈을 딱 쪼개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이게요, 요번에 대림 아파트 해보라고요, 가격 요인, 그리고 요거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대림 아파트 가격요, 이외의. 자, 조심할게요. 요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건 아니죠?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거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 다른 요인들, 이외의 요인들은 다 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유식하게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다 가정하는 겁니다.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죠? 얘는 다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를 도출해보자. 그러면 이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자, 여기다가는요, 가격, 플라이스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수량, 그래서 퀀터티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이게 이상한 또라이도 아니고 그냥요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어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기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30평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저 지역이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여사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요 디맨드다 해서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감각적으로 한 거고, 원래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현시 선호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가격이 오르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커브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건 왜냐하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효용 곡선인데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추가적인 망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콜라 한 잔을 딱 마시게 되면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두 잔째를 마셔봐요. 그러면 첫 잔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효용은 커지지만 첫 잔보다는 만족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 세 번째 잔을 마시면요 두 번째 잔보다는 만족감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10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 했는데, 전날 먹은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와요? 순대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개벽다기 같은 것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튀어나오고 막 이걸요, 전문용어로 오바이트 했다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바이트, 그런 거. 어쨌거나,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격이 비싸면 덜 살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과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거니까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기억하세요. 요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요, 최대한 몇 평이라고요? 30평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00만 원이라면 몇 평이라고요? 50평을 최대한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경제학에서 효용곡선이라는 겁니다. 한계 효용. 그렇기 때문에 30평 구입할 때 단위당 한 평당 최대한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정도는 지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덜 지불하면 다행이지만 최대한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50평을 구입할 때는요, 한 평당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최대 수량이고, 얘는 뭐라고요? 최대 가격. 일단 기억하세요. 이렇게 최대자가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거를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인데, 이 수요의 법칙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는 뭐냐면, 가격이 임할 때 이만큼 살려고 했죠?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네요. 그죠? 이상한 또라이도 있네요.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의 예외라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펜제 이런 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제라고요? 기펜제. 기펜제가 뭐냐면,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잠시 할게요. 자, 해결하고.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니,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40년 넘게 이제 경제학을 강의한 그 교수한테, 노교수한테 학생들이, 아니 왜 사람들은 가격 싸면 더 많이 삽니까? 그랬더니 저같이,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왜 사람들은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하고 비싸면요 덜 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총각이에요, 총각. 200만 원 딱 벌고 있는데, 자, 무슨 각이라고요? 총각인데, 자, 이 사람은 항상 삼겹살도 한 10근 정도 항상 사 먹습니다. 한 달에. 자, 10근 정도. 네, 그리고요, 다른 재화도 당연히 구입해야 되겠네요. 타 재화도 구입하는데, 자, 그런데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왜 늘리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들고서 이마트에 갔죠. 이 앞에 갔더니 삼겹살 한 근하고 그리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10만 원 들고 딱 갔죠. 갔는데 자,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얼마 떨어졌다고요? 반값으로.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요 상당히 비싼 꼴이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비 행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더 사고 삼겹살 싸졌죠? 그러니까 요걸 한 2근 사는 게 아니라 5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 행태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놈을 덜 사고, 싼 놈을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걸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자, 사람들은요, 어떤 재화가 싸졌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싼 꼴이 된 겁니다.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자꾸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삼겹살이 됐든 다른 자가 됐든 똑같은 양 소비한다고 하면 돈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네? 다시 할게요. 대체하거나 없다고 치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삼겹살이 됐든 다른 자가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그러면 돈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삼겹살 가격이 하락했죠? 그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자, 다시 할게요. 좀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삼겹살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삼겹살도 10근, 다른 자도 구입한다면, 똑같이 구입한다면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아,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됐든 소비량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냐면, 자,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서요,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물론, 가격이 올라갈 땐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기억하세요. 이거 좀 약간 어렵나요? 예? 아니, 그냥 가볍게.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 그러면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늘리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어떤 재화는요? 어떤 재화는, 연탄 같은 거 볼게요.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우리 달동네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오히려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열등자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안 살려고 합니다. 안다고요? 안 살려고 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증가해서 안 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안 살려고 하는 양이 더 크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아, 요거랑 까고 났더니 더 소비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이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이걸요, 기펜제다 하집니다. 문제라고요? 기펜제.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아, 이거. 그러니까, 자, 대체 효과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났죠? 근데 소득 효과 때문에 열등제 중에 아주 연탄 같은 거 있죠? 오히려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소비량이 줄어든 게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늘어난 거하고 줄어든 거 꽈고 났더니 더 줄어들었죠? 이런 재화를 아까 뭐라고요? 기펜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아,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세요. 자,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이걸요,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기펜제 같은 경우는 열등제 중에 오히려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열등제 더 크게 하락하는 거. 이걸요, 기펜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자, 잠깐만요. 잠깐. 자,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삼겹살은 굉장히 뭐라고요? 싸진 효과가 있죠? 다른 재화는 상당히 비싼 효과가,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남으니까 얘가 됐든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만약에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연탄이라든가 아니면요, 달동네에 있는 저급 빌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 그죠? 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이 줄어들었네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기펜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세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펜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그걸 안 했네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요거까지 한 다음에 정하시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자,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데, 저 지역에 아파트, 대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갑과 을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딱 가정해보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이 사람은, 이 갑보다는 돈이 좀 많지 않아서, 원래 한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20평짜리. 그리고 1,200만 원일 때는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이네요. 근데 요 지역에 대림 살려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요,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합친 게. 이거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두 사람 합치면 되는 거죠?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면 됩니다. 먼저 1,5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 살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20평. 시장 전체에서는요, 5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했네요.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요, 80평을 거의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곡선인 겁니다. 일단은 얘들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만한, 이거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두 사람만 있나요? 뭐 대림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 수요곡선 전부 다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근데 만약에 저 지역에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소비를 다 합쳐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저 지역 전체의 시장 수요곡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이 후방 한 3km 가 있을 겁니다. 뒤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는 공급자는요, 몇천 평만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래프에 집어넣으려면요,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이때는요, 여기다가 뭐 10만 평, 100만 평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갖다 끌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곡선을 좀 더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장 전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지 마시고,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잠깐만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27페이지에 맨 아래 볼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요, P는 100-40QD랍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수요자는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답니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10배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자, 요거는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맞춘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를 다 합친 거 있죠? 이게 시장 수요곡선인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P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Q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있죠?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지금 시장 수요 함수가 P는요, 100-40QD죠? 100-40 뭐라고요? QD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그림을요, 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약간 방정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요, 방정식 해줄게요. 뭐라고요? 방정식. 그러면 요거를 Q에 대해서 정리하면, Q만 남겨놓고 넘기면 되죠? 넘기면 됩니다. 이거 바꿔놓은 게 이겁니다. 바꿔놓은 게. 자, 제가 미리 바꿔놨잖아요. 2.5 자, 0.025P입니다. 0.025P예요. 거기 없어요? 없습니다. 요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봤죠? 요게 시장 수요 함수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Q에 대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자, 만약에 소비자의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소비량도 몇 배가 돼요?
10배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의 수가 10배로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량도 몇 배가 증가해요? 10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2.5 빼기 0.025p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수요 함수죠? 시장 수요량 아닙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돼요? 10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요 25입니다. 25 빼기 0.25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다면 간단히 답을 할 수 있죠. 자 계산하지 마시고 자 지금 시장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장 수요량이 요거죠. 시장 수요량 아닙니까 이게 요거죠. 근데 10배로 증가하면 소비량이 몇 배로 증가해요? 10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곱하기 주면 돼요.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100 빼기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0 빼기 40 한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요. 만약에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1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00배로 증가했다. 그럼 몇 분의 1하고요? 100분의 1이 주면 돼요. 1000배로 증가했다. 그럼요? 1000분의 1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QD 해주면 됩니다. QD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0, 요거 40이 올라가죠? 40 나누기 10 하면 얼마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100 마이너스 4 QD 이게 바로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시장 수요 함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Q에 대해서 남겨놓고 다 넘겼죠? 넘긴 다음에 10배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럼 시간 걸려 안 걸려? 꽤 걸리는데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요게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요, 방정맞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요건 Q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거는요, P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이게 시장 전체 수요량 아닙니까? 여기다 그대로 10배 곱하면 돼요. 이렇게 0.025 P에다가 곱하기 몇 배라고요? 10배 주면 돼요. 이렇게. 요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간단해요, 안 해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배 주면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 빼기 40에다, 사이 있죠? 사이에다가 10배 하면요, 10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배 하면 몇 분의 1하고요? 100분의 1. 이렇게 해서 곱하기요, QD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40을 10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래, 여기 왜 표정도 이상해졌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 뭐 이상한가요?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 Q만 남겨 다 넘기는 겁니다. 넘긴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요? 10을 했죠? 그럼 다시 또 다 정리한 다음에 다 돌려놔야 됩니다. 근데 곱하기 10이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 아직은 이런 거마저 하긴 좀 힘들다. 그러면 이거 무시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네.